네, 안녕하세요. 볼륨 핫플러깅 인투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삼성전자의 박은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삼성 리서치 빅데이터 팀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기존의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나서 AI 개발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주피터라는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좀 맡게 되어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발생한 이제 쿠버네티스 이슈를 오늘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피터라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AI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워크플로우는 쿠버플로우라고 하는 AI 개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워크플로우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중에서 그 위에 세 단계, 사용자가 뭐 어떤 ML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골라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분석을 해보면서 모델을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과정에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을 해야 하는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주피터는 PC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지 않는데 웹 기반으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되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개발 환경을 아주 잘 제공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AI 개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양한 시각화 툴 및 위젯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이 시각화 툴을 사용을 해서 뭐 매플로립이나 이런 것들의 아웃풋 시각화된 그래프를 출력을 하고 그걸 이제 논문에 그냥 싣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시각화 툴 이런 서포트도 잘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장점이 또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기반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사용자한테 주피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피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사용자 환경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중요하잖아요. 사용자의 기존 UX를 많이 변경해버리면 사용자들에게 러닝 커브가 발생을 하면서 서비스 유입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가 어떻게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지 조사를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가 어떻게 노트북으로 뭐 AI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하나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노트북 인스턴스, 그 노트북 프로세스를 각자 다른 포트로 이렇게 열어서 각자 PC를 해서 해당 노트북 웹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웹으로 접속을 해서 그 개발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 내에 그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혹은 업로드해서 포식스 파일 API로 오픈 리드 라이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모델과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도 안 되고 GPU 리소스 관리도 안 되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리소스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저희가 클라우드 아이디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사용자 환경을 옮겨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과도기로 셋 볼륨 뭐 이렇게도 셋 볼륨으로 이제 디스크를 스케일러블하게 제공을 하고, 또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리소스 관리도 잘 되고, 또 엔비디아 도커라는 걸 통해 가지고 GPU도 컨테이너에 이제 직접 꽂을 수 있고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게 생기면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해줬더니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연결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사용자한테 셉이라는 스토리지는 단순한 분산 스토리지가 아니라 정말 더 단순한 NFS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볼륨을 직접 이렇게 마운트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버추얼 머신 기반의 가상화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버네티스로 와서
사용자가 컨테이너 안에서 이렇게 마운트 터미널을 열고 개발 환경이니까 터미널을 제공을 하거든요. 터미널을 열고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루트도 아니고 퍼미션 디나이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VOC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수도 권한 좀 주세요. 저희 마운트가 안 돼요. 수도 권한 좀 주세요. 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수도 권한을 쉽게 줄 수는 없어요. 이유인즉슨 퍼미션 디나이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아는데요. 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또 호스트 커널 하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과 좀 컨테이너 그 가상화가 좀 다른 측면이죠.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솔레이션 된 가상화된 솔루션이 게스트 커널을 물고 그 동작하는 반면에 컨테이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유되는 호스트 커널을 가지고 컨테이너가 새로운 아이솔레이션 레이어를 구축을 한다라는 가상화 좀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루트 권한을 주고 또 마운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빌리지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를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실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도커 런을 해서 HTTPD 이미지를 일반 컨테이너로 띄우고 프리빌리지 컨테이너로 띄웠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 노드들이 데브 디렉토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빌리지드로 이제 컨테이너를 그 동작을 시키게 되면 저는 마운트를 옵션을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브 노드에 모든 호스트 장치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SDA, SDB, SDC, SDD라고 하는 제 호스트에 있는 디스크들도 전부 다 이렇게 장치가 노출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컨테이너가 호스트 커널에 있는 리소스를 변경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고 또 이 변경과 접근은 같은 호스트 커널을 공유하는 다른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권한을 사용자 환경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수도 권한을 주거나 뭐 프리빌리지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다행히도 그 기본적으로 루트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고 또 이런 마운트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 어드민 이런 강력한 리눅스 케이퍼빌리티들을 전부 다 막아놓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사용자 개발 환경 주피터 노트북을 서빙을 할 때 사용자들이 마운트를 직접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쿠버네티스가 그렇다고 볼륨 마운트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볼륨 마운트를 사용자한테 뭐 쿠브시티에를 사용하게 하자. 본인 팟 스페시피케이션을 직접 변경하게 하자. 그래서 볼륨도 셋 볼륨도 설정을 하고 볼륨 마운트도 설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파드가 삭제되고 다시 실행이 되면서 볼륨을 물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저희는 사용자한테 셋 클러스터 정보를 주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볼륨 정보에다가 팟 스페시피케이션 볼륨 정보에다가 셋 클러스터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한 또 다른 문제는 뭐 셋 클러스터의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쿠브시티에를 직접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저희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그냥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REST API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쿠브시티엘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용자 그 개발 환경을 리스타트를 하면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고 또 사용자가 작업 중이던 메모리에 실려있던 모든 정보들이 리셋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저희가 도입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버텨봤죠. 사용자들한테 그 셉이 라소스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S3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S3가 좀 더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스토리지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S3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세요 라고 수차례 가이드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AI 개발자 분들은 하루에도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몇 건씩 많게는 10건 이상의 POC를 수행을 하세요. 이 POC라는 거는 퍼블릭에 있는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본인 목적에 맞게 살짝 변경을 해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정확도 괜찮네 라는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S3 인터페이스를 쓰도록 강요하면 퍼블릭에 공개된 대부분의 임플리멘테이션은 POSIX 파일 시스템, 오픈 리드 라이트로 되어 있는 파일 API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구현을 변경을 해서 POC를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커스터머 퍼스트,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2016년에 핫클라우드에 퍼블리시된 Design Patterns for Container-Based Distributed Systems라는 페이퍼가 있었어요. 이 페이퍼가 요즘은 뭐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책으로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는 이 페이퍼에서 소개된 사이드카 패턴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이드카 패턴은 메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부가 기능을 사이드카를 함께 배포해서 사이드카에서 제공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사이드카와 함께 파드로 생성을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이 삭제가 되면 사이드카도 같이 삭제를 하는 크리에이셔널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이 사이드카 패턴을 통해서 저희는 사이드카에 프리빌리지 권한을 주고 마운트를 사이드카에서 수행을 해보고, 기존 주피터에도 파일 시스템 액세스하는 기능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드카에서 마운트, 언마운트를 수행을 하고 컨테이너에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는 접근하는 이런 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mtdir 타입의 볼륨으로 파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동일한 볼륨을 바라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동일한 볼륨, 마운트라는 mnt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mnt라는 디렉토리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서로 공유 가능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드카에서 mnt 컨테이너 위에다가 마운트를 수행을 해봤어요. 이제 마운트를 수행을 했는데 여전히 퍼미션 디나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많은 보안 레벨을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레벨이란 시큐리티 컨텍스트라는 설정을 통해서 좀 더 파인 그레인한 케이퍼빌리티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빌리지를 당연히 true로 만드셔야 되고요. 마운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리눅스 케이퍼빌리티 중에 sysadmin이라는 케이퍼빌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allowed capability에 cap sysadmin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또 루트로 이런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run as user에 run as n이라는 룰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사이드카 컨테이너 내에서 마운트가 다음과 같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mtdir을 통해서 디렉토리, cepf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도 cepfs라는 디엔트리가 보여요. 이 디렉토리가 보이는데, 문제는 마운트를 하게 되면 마운트 된 결과가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한번 또 심층 탐구해 볼게요. 컨테이너를 통한 가상화 기술에는 사실 C그룹이랑 네임스페이스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리눅스 컨테이너에서 이런 가상화 기술을 제공을 하는데, 가상화의 핵심은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운트 되어 있는 마운트 테이블은 마운트 네임스페이스라는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아이솔레이션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 아무리 마운트를 해도 분리되어 있는 호스트 마운트 네임스페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또 분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스트가 브릿지이기 때문에 또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의 변경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마운트를 할 때 바인드 옵션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컨테이너에 생성한 mtdir을 두 개의 컨테이너가 차일드로 물고 들어간 형국이거든요. 이럴 때 마운트 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최초에는 넌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기존의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 변경이 호스트로 변경이 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바이디렉셔널이라는 프로파게이션 옵션을 주시게 되면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의 변경이 호스트로 싱크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방향이니까 호스트의 변경이 사이드카로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거는 호스트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므로 프리빌리지드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없잖아요. 모종의 이유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뭐 어떤 마운트 엔트리가 변경이 됐다. 근데 그게 호스트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마운트 프로퍼게이션을 호스트드 컨테이너, 즉 단방향 연결로 변경을 합니다.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2단계를 거쳐서 사이드카 컨테이너에서의 그 마운트가 호스트에 영향을 주고 호스트의 변경이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이런 단방향 마운트, 언마운트를 통한 볼륨 하이어키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파드에 다음과 같이 마운트 프로파게이션을 각각 컨테이너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cepfs 디렉토리를 만들면 mtdir을 통해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마운트를 하게 되면 또 마운트 네임스페이스가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을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 요구사항은 만족이 됐지만 사용자가 사이드카에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마운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자에게 마운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요구사항은 다른 사용자는 해당 사이드카, 다른 사용자의 사이드카에다가 마운트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이드카로 배포했을 때의 장점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파드를 만들 때는 그 퍼즈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공유시켜줘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는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들은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쓰지만 다른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는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드 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로컬 호스트로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사이드카의 인터페이스를 HTTP 서버를 열 때 로컬 호스트로 아예 지정을 해서 여시면 해당 다른 그 컨테이너에서 이 사이드카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어지고요. 또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쉘 접근을 통해서 뭐 사이드카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접근을 해보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고 또 REST AP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쉽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피터 익스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UI도 함께 만들어서 HTTP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할 때 마운트를 할 수 있고 언마운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 또 몇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프 클러스터 정보나 크레덴셜 정보나 또 사용자가 볼륨을 조회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전부 사이드카에 인캡슐레이션을 하면서 좀 더 시큐어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런 사용자 개발 환경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해놨는데 삭제를 하려고 보니까 삭제가 안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파드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유를 살펴보죠. 그 도커가 애플리케이션 파드 삭제를 하려고 하니까 도커가 계속해서 컨테이너를 삭제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커는 모르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점유가 되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프리빌리지대로 떠 있고 마운트를 하게 되어서 특정 디바이스를 물고 있으니까 도커는 해당 디바이스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삭제하고 싶어도 어떤 언마운트를 해줄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도커가 사이드카를 삭제를 못하고 전체적인 파드가 삭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그 파드를 강제로 삭제한 다음에 다시 생성하면 서비스가 계속해서 그 서비스는 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파드가 강제로 삭제하게 되면 etcd에서만 사라지는 거지 컨테이너는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요런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쿠버네티스에 쌓이다 보면은 도커가 이 컨테이너를 삭제하느라 점점
리스폰스가 느려지게 돼요.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스풀하게 터미네이션을 시켜야 합니다.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은 쿠버네티스의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쿠버네티스의 그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 중에 시그텀을 날리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볼륨 핫플러깅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시그텀 핸들러를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언마운트 5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사이드카가 그 마운트했던 모든 마운트 볼륨들을 전부 언마운트를 하는 그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요. 이제 파드가 삭제가 될 때 도커에서 시그텀 시그널이 날아오면 이 시그텀 핸들러에 의해서 그 시그텀 시그널을 트랩하게 되고, 트랩을 통해서 등록된 핸들러가 불리게 되면서 모든 볼륨이 언마운트가 돼서 이제 도커가 이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까지 하면 이제 생성 사이드카 패턴, 서빙 REST API, 종료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으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은 사실상 완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VOC가 와요. 이제 이걸 릴리즈 했다고 해서 당연히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제 버그 없이 잘 릴리즈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던 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이슈가 터집니다. 사용자가 파일 디렉토리 내 파일을 이제 쓰고 막 있는데 파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언마운트가 이제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던 겁니다. 범인은 호스트 커널에 있는 OM 킬러였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에서 마운트할 때 좀 더 다양한 그 셋퓨즈 파일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파일 시스템을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퓨즈 파일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퓨즈 파일 시스템의 특징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파일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OM 킬러, 호스트의 메모리가 부족할 때 OM 킬러한테 찍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지면 마운트 포인트도 언마운트가 돼서 삭제가 되고, 사용자들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파일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VOC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M 스코어를 조절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OM 스코어는 밴리스 스코어라서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프로세스가 OM 킬러한테 먼저 걸려서 죽습니다. 이 OM 스코어가 결정되는 연산은 그 실제 메모리 사용량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고요. 또 이 퍼센티지로 계산한 실제 메모리 사용량 더하기 OM 스코어 어저스트라는 힌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OM 스코어 어저스트는 쿠블렛이 각각 컨테이너마다 지정을 해주는 힌트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모든 컨테이너에 리소스, CPU나 메모리 리퀘스트 리밋을 주지 않으면 그 베스트 에포트라는 QoS 클래스가 디폴트로 할당이 돼요. 그래서 OM 스코어 어저스트가 1000점이라는 맥스 값을 갖게 됩니다.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리가 부족할 때마다 사이드카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선택되어서 OM 킬러한테 죽었던 거예요. 그럼 그 반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모든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가 리퀘스트 리밋을 명시하고 있고, 이 명시된 리퀘스트 리밋이 동일할 때 Guaranteed QoS 클래스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되면서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에 OM 스코어 어저스트가 마이너스 998로 미니멈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파드 때문에 죽는 일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시스템 리소스가 부족할 때도 이 파드가 피해가는 경우도 많고요.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개발 환경이다 보니까 인터랙션이 없으면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리소스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 관리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낭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이제 중간이 딱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쿠버네티스에서는 중간 QoS 클래스인 버스터블 QoS 클래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 두 가지 경우 리퀘스트 리밋을 지정하지 않거나 리퀘스트 리밋이 다르거나 할 때 다르거나 할 때 이제 버스터블 QoS 클래스가 설정이 됩니다. 이 버스터블 QoS 클래스에서는
OM 스코어 어저스트가 2에서 999 값을 이제 그 calculation 특정 연산에 의해서 갖게 되는데, 오른쪽 예제에서는 서버의 메모리 캐패시티가 10GB이고 실제 그 사이드카의 메모리 리퀘스트가 2GB라서 20%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을 빼서 1000에서 200을 빼서 800이라는 OM 스코어 어저스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 파드가 있으면 사이드카 컨테이너에 있는 그 프로세스들은 OM 킬러에 의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별로 이 스코어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베스트 에포트 파드가 해당 호스트에 떠 있으면 이 그 사이드카 컨테이너 내에 있는 퓨즈 파일 시스템은 절대 OM 킬러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파드에 의해서 이빅션이 되지 않으려면 리퀘스트보다 덜 사용하면 실제 메모리 사용량 퍼센티지가 줄어들면서 다른 파드에 의해서 이빅션 되진 않아요. 정말 그 guaranteed QoS 클래스로 설정된 파드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빅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항상 최대 사용량을 리퀘스트로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한 1년 정도 해봤었는데 절대 죽지 않는 상황이 이렇게 갖춰집니다. 근데 문제는 OM 킬러가 그 노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의 리밋을 초과했을 때도 OM 킬러가 해당 프로세스를 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운트 되는, 즉 퓨즈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의 개수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셋 퓨즈 파일 시스템 기준으로 몇 가지 이제 옵션을 추가를 하긴 했지만 3개의 마운트 개수로 이제 제한을 하고요. 3개의 마운트 개수를 2GB로 이렇게 그 설정을 했을 때 요거 때문에 죽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그 지금 볼륨 핫플러깅, 그러니까 런타임의 컨테이너에 볼륨을 꽂고 뺄 수 있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가 갖춰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30초짜리 GIF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의 마운트 인터페이스이고요. 이게 이제 REST API를 호출해서 마운트를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럼 보시다시피 패션 앰니스트라는 그 데이터셋을 마운트해서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셋에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시 그 스토리지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REST API를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에서 언마운트를 이렇게 수행을 하면 역시 보시다시피 언마운트가 수행이 돼서 디렉토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이 발표가 좀 더 실무적으로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게 있으셨던 분들은 질문을 달아주시던가 혹은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은수였습니다.